2026년 1월 부동산 규제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이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가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도 2월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진 부동산 규제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실수요자별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시행된 첫 번째 규제, 주택 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이체되었는지 통장 거래 내역서나 입금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규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허위 매매 계약을 통한 시세 조작을 원천 차단하고 실제 거래가 아닌 서류상 거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입금 증빙만 준비하면 되므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거래 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금 출처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받는지, 자기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자체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양식은 대출 항목이 단순했고 자기 자금 출처도 대략적으로만 기재하면 되었습니다. 새 양식에서는 대출 유형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금융기관명도 직접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은행대출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주식매각, 채권 현금화 등 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편법 증여나 차명 거래를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불법적인 투기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수요자는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네 번째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입니다. 위험 가중치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위험 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시행 시기는 2026년 4월이었으나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약 27조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초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대 상단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거주자는 임시거처로 이주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제 재건축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주택자나 이주택자로서 재건축 지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5가지 주요 규제입니다. 정리하면 매매계약 증빙 의무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금조달 계획서 확대,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개정,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입니다. 이제 2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월 10일부터는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체류 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명의를 활용한 편법 거래나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2월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 제도도 정비됩니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되고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변경됩니다. 이는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동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금액이 클수록 출연료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하여 대출 규모에 따른 요율 연동을 강화합니다. 이는 고액 대출을 억제하고 소액 실수요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출 금액이 크면 보증비용 부담도 커지므로 무리한 고액 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5월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2026년 5월 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원래 2025년 5월까지였던 것을 1년 연장한 것인데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의 20% 또는 30%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중과 배제 기간에는 이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5월 9일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중과 배제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전에 매도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고 버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월 3일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월부터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근거가 법률로 규정되어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연중 추진되는 중요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5년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특사경, 즉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관계기관 간 수사 기획과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허위 매물, 전세 사기, 불법 중개, 가격 담합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감독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실수요자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버팀목 전세대출 활용입니다. 2026년부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 기간과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확대되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금리가 시중 전세대출보다 낮고 한도도 넉넉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5월 9일까지는 중과 배제가 적용되므로 기존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5월 전에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유주택자는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의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5월 전에 매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5월 이후에는 20% 또는 30%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하여 1만 6천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공급 절벽 상황에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중과세율을 감소하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과세율 20%가 적용되더라도 집값이 그 이상 오른다면 버티는 것이 이득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 전환할 것 같다면 중과 배제 기간 내에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건축 이주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세입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이주자도 가능합니다. 이주 기간 동안 전세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에서 15억 사이 중고가 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여력이 남아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서울에서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5.2%로 1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과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입니다. 정부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 구간으로 수요를 이동시킨 효과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시장 변화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책 이후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44.5%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 같은 기간에는 41.8%였으므로 2.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51.5%에서 46.2%로 5.3%포인트 줄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료 인상 범위를 5%로 제한하며 2년 연장이 가능한 권리인데 동일 임차인과 임대인 간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향후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요구권 사용을 아껴두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면 나중에는 쓸 수 없으므로 일반 갱신으로 버티다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초 첫째 주부터 47주째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누적 상승률은 2025년 12월 29일 기준 8.71%로 연간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월 15일 대책 발표 직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한 달 후인 12월 첫째 주에는 다시 0.17%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2종, 3중 규제가 집중된 핵심 지역의 상승세가 오히려 두드러졌습니다. 송파구는 0.53%, 용산구는 0.38%, 강남구는 0.24% 상승하여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해당 지역의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부각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권가에서는 10월 15일 대책이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가져오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7만 가구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대비 약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은 2025년 약 3만 1천 가구에서 2026년 2만 6천여 가구로 48% 급감합니다. 서울의 적정 연간 수요량이 약 4만에서 5만 가구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공급 절벽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가 없으면 구축 아파트의 전세 수요마저 자극하여 전체적인 주거 비용 상승을 초래합니다. 공급 절벽의 원인은 2023년에서 2024년 착공 실적 저조와 공사비 급등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비 지수가 132.45로 2020년 대비 30% 급등했습니다. 건설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허가 및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2년간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에 들어갈 집이 없는 인과관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력한 정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요 관리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진 부동산 규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실수요자별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1월부터 매매계약 증빙 의무화,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금 조달 계획서 확대, 2월 외국인 규제 강화, 5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고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부동산 규제 변화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